네, 다음은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많은 분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에는 기초자산, 현금흐름, 신용보강 이 세 가지의 필수라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이 담보대출에서의 기초자산은 담보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담보가 신탁이고 신탁의 1순위 수익권이 기초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1순위 수익권이라는 건 이 담보를 처분했을 때 제일 먼저 상환받을 수 있다는 권리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상환과 이자 납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자 납입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이자를 내취하라고 하고 상환이라는 것은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입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신용보강에는 첨담보하고 연대보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LTV가 너무 높다. 그러면 건물감정가는 100억인데 80억을 대출한다 그러면 LTV가 80%잖아요. 10%가 오버되다 보니까 오버되는 것만큼은 다른 담보를 더 가지고 와라. 이런 게 첨담보고 보통 브릿지론에서는 이자 지급 보증을 시공사한테 시킵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론이 일어났을 때 인허가가 한 6개월 걸린다. 그런데 인허가가 6개월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사실 자금이 없는 회사니까 이자를 예치시켜 놨을 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더 이상 낼 돈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때는 시공사가 이자를 낸다라는 이자 지급 보증을 세웁니다. 담보대출을 하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사업 지출서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주는 SPC를 많이 세우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3년 재무제표, 신용평가보고서, 나중에는 정관하고 주주 명부까지도 필요합니다. 3년 재무제표하고 신용평가보고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3년 연속 적자에게나 신용평가가 C등급이면 차주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는 신용동보 동의서하고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한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직원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를 얘기하고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이자나 원금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자나 이런 것들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연대보증이라고 하고요. 사업지 주소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거하고 자금을 내가 더 추가로 대출받으면 어디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자금 용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정식 감정평가서는 대주단에다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감 정도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이게 금융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 보고서가 아니면 대주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주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그건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은 5.5에서 6.5% 금리를 합니다. 제2금융권이 4에서 5.5%로 저축은행하고 제2금융권이 대략 0.5%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축은행도 많이 경쟁이 붙어서 요즘 한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수수료는 제2금융권이 1에서 1.5% 정도 받고 저축은행은 원래 취급수수료를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신탁수수료는 제2금융권은 대주단이 부담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축은행은 대주가 부담하고 제2금융권도 대주단이 부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LTV인데요. 저축은행은 감정가 기준 약 70% 또는 많게는 75%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은 감정가가 아니고 낙찰률 기준이에요. 이 낙찰률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뭐 어디는 55%, 농협은 70%다 낙찰률이 달라서 금융기관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의 감정가가 100억이 나왔다. 저축은행은 70%까지 대출이 되겠죠. 근데 거기가 낙찰률이 55억이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는 50억밖에 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어떤 금융기관을 사용할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주관사들이 이런 자금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니까 LTV가 몇 프로다. 이자 1개월 선치하고 취급수수료를 받게 되면 얼마고 자문수수료, 법무법인 약정수수료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42억이다. 근데 선순위 대출을 했던 게 34억이다 그러면 이걸 상환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양쪽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판에 캐시인과 캐시아웃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차주 예비비라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차주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이 66억 8,600만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 뭐 이런 것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전히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있죠. 토지주가 건재당 1순위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SPC를 세워서 대주단이 SPC를 대출하는데 토지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를 제공하니까 결국은 신탁사한테 담보를 제공하면 신탁이 대주단한테 1순위권을 주고
토지주는 역시 연대보증을 합니다. 담보만 제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SPC는 내 앞에 세운 거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연대보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있고 토지주가 세운 회사가 이 해당 지역에서 온천을 하는데 회사를 별도로 세웠다. 그런데 이 회사도 역시 3년 연속 적자해서 어쩔 수 없이 SPC를 세웠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은 온천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대보증을 대주주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토지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내야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론을 사용해서 토지 잔금을 납입하죠. 그래서 신탁사가 담보신탁을 잡고 신탁 1순위를 대주주한테 주면 대출을 시행산타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런데 6개월 내 인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 본 PF가 아니라는 상황을 못할 걸 대비해서 시공사 보고 이자 지급 보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담보대출인데 미분양 담보대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건물을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양을 담보로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주전에서 예를 들면 미분양 물건이 500억이다. 그러면 LTV 70%를 기준으로 전체 350억을 대출할 수 있으니까 선순위가 250억, 후순위가 100억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하다가 분양이 되면 소유권을 수분양자한테 넘겨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로 미분양 담보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양수입 ABL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인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를 대주주단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사 보고 적정 할인 금액이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게 해요. 그러면 LTV 70%를 대출을 해주고 전체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 80%는 대주주단 상환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미분양 담보대출을 해놓고 1년 동안 미분양이 생겨서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분양대행사를 대주주단이 선정을 해서 적극적인 분양을 하게 되면 일부라도 계속 상환이 되고 또 상환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자금이 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미분양 담보대출과 분양수입 ABL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납입하죠. 그럼 대주주단에서 이제 중도금을 줍니다. 그러면 1순위를 대주주단한테 줘요. 실제로는 신탁사가 그리고 기성금을 주고 시공사가 책임준 거 확약을 하고 어차피 중도금이 기성금을 쓰이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즉 분양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했으면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는 책임 준공이 안 돼서 건물이 안 서게 되면 주택보증공사가 대주주단한테 중도금까지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담보대출은 기초자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나 건물의 담보이죠. 그래서 신탁 1순위 수익권이 기초자산이고 현금 흐름은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이자 납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입니다. 신용보강은 만일의 현금 흐름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때 시공사가 이자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용보강이 되고 LTV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첨담보를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신용보강이죠.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적자나 신용등급이 C등급이면 차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즘 최근에 금융위가 일반 은행들한테 동산담보대출을 권장하죠. 이게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내가 토지를 한 20억짜리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10억짜리 지었고 설비가 또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40억이에요. 그럼 40억의 70%인 28억을 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금의 금융기관은 공장이나 또는 설비는 그와 유사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해서 공매나 경매를 하게 되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토지 20억에 대한 LTV를 잡아서 70%인 14억만 대출을 내줍니다. 원래는 40억의 감정가의 70%인 28억을 대출해줘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위가 동산도 적극적으로 담보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신탁을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채권으로부터 대주주단의 보호를 받는 건데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회신탁이니 3회 연체를 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손 충당금을 10에서 20% 쌓아야 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탁을 안 하고 어떤 경우냐 하면 임야나 밭, 전, 논, 과수원 이런 것들은 신탁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죠. 신탁에도 1순위 수익권이 있듯이
근저당 설정도 맨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상환 받아가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상환 받아가고 이렇듯 순서대로 상환을 받아갑니다. 다만 담보신탁 1순위, 2순위, 3순위와 근저당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외에 2순위, 3순위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아무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담보신탁은 서로 많은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보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